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상견례 날 예비사위의 아버지를 마주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삼고 싶을 만큼 완벽했던 사위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입술을 세게 깨물었는지 감각조차 없더라고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개워냈는데도 속은 여전히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공들여 바른 화장이 눈물과 땀에 범벅이 되어 가거니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한영숙. 이건 꿈이야. 아니, 꿈이어야만 해. 하지만 차가운 세면대물에 손을 씻어도 이 소름 끼치는 현실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예비사위 명훈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54살 한영숙이라고 합니다. 시장 통해서 억척스럽게 나물 무치고 김치 담가서 딸 지은이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몸으로 애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나도 그저 우리 지은이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앞에 명훈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신이 제 고생을 알아봐 주시는 줄 알았어요.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번듯한 직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성정이 얼마나 바르고 고운지 모릅니다. 반찬가게 바쁠 때면 양복 입은 채로 팔솜에 걷어붙이고 무거운 대야를 번쩍번쩍 들어주던 녀석이었죠. 어머니, 제가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라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그 진심에 저는 이미 명훈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을 때 저는 가게 문까지 닫고 거금 200만 원을 들여맞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웬 낯선 귀부인이 서 있더군요. 지은이가 옆에서 엄마, 오늘 정말 최고로 예뻐 라며 제 어깨를 감싸줄 때 제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다 가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고 지은이와 저는 사돈댁 어른들을 기다리며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죠. 명훈이가 먼저 도착해서 저희를 살뜰히 챙겼고 곧이어 명훈이 부모님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오셨나 봐요. 명훈이가 밝게 웃으며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이 열리고 정갈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친 찰나 제 귓가에는 수만 마리의 매미가 우는 것 같은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버릇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아니, 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악마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훈이 아버지 김태수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임신한 저를 바닥으로 밀치며 어디서 애를 빌미로 내 인생을 망치려드냐고 소리치던 그 짐승 같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훈이가 제 옆에서 뭐라고 떠드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딸 지은이가 엄마 왜 그래요? 하며 제 팔을 흔드는 감각만이 간신히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부르는 소리, 사돈댁에 당황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화장실 칸 안에 숨어들어와 문을 잠그고서야 비명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 비명이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터져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딸 지은이가 그 인간의 자식과 결혼을 한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제가 아침에 먹은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30년 전 제가 그 남자를 피해 도망치듯 수원을 떠나와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인사를 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 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지은이를 임신했던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그 김태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세면대 수도꼭지도 제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겨우 찬물을 손바닥에 받아 얼굴을 씻어내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30년 동안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고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지켜온 제 평온한 삶이 이 상견례 자리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다시 명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지은이가 울고 있어요. 우리 지은이가 울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떤 수습을 한단 말입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짐승 같은 남자가 제 사돈이 되겠다고 앉아있을 텐데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일단 나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명훈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어깨를 짚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명훈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맑고 착한 청년의 몸속에 그 더러운 김태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훈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만지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마! 제 고함에 명훈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말에 제가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훈이의 눈에 비친 당혹감과 상처를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악연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훈이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른 뒤에야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복도 끝 커다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짐승 같은 몰골이었거든요. 명훈이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방 안에서 지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정말 어디 많이 아픈 거예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 방 안에 있는 그 인간에게 내 바닥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억지로 참으며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 같은 제 손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빈혈이 와서 그래. 너무 긴장했나 보다. 명훈아, 미안해.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자서 그래. 명훈이는 여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제 사과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부축해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짧은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길이 마치 작도 위를 걷는 것 같더군요. 다시 문이 열리고 그 인간, 김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자한 아버지의 탈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자리에 앉자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약하신가 봅니다. 명훈이 녀석이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오늘 뵙는 걸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무리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 나직하면서도 사람을 홀리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30년 전 수원 외곽의 허름한 공장 단지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섬유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저에게 자재 납품업체 직원이던 김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죠. 그는 공장 뒤편 창고에서 제게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조만간 사업 크게 일으켜서 호강시켜 줄게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저는 제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업을 위해 제 코 묻은 월급과 적금을 털어넣었고 단칸방 하나 얻어 살며 그 남자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수원의 한 허름한 대포집에서 그는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너 미쳤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이딴 소리를 해? 당장 지워. 내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저는 귀에서 나는 이명을 견디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태수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잖아요.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제 애원에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혼? 야, 나 집에 애가 둘이야.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너 같은 공순이랑 내가 결혼을 왜 해?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즐길 만큼 즐겼으면 눈치껏 조용히 사라져. 그날 밤 그는 제 짐을 다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저를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죠. 저는 그 길로 수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서 만삭의 배를 이끌고 연고도 없는 곳에 스며들었죠. 그렇게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핏덩이를 안고 낯선 시장터 구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찬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밤새도록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며 저는 제 인생에서 김태수라는 이름을 도려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아빠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비겁한 놈의 핏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내 이름은 왜 지은이야?
지은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옥에서 은혜를 입어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혼자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지옥 같은 순간에 나타난 유일한 축복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장통에서 독종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문 열고 1시간 늦게 닫았어요. 짠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손마디가 다 뒤틀리고 허리가 굽어갈 때까지 오로지 지은이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졸업장을 받아오던 날, 저는 시장 화장실 구석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김태수 그 인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1년 전 명훈이가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 집 겉절이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그런데 조금만 싸주시겠어요? 정장을 빼입은 훤칠한 청년이 싹싹하게 말을 거는데 첫눈에 호감이 가더군요. 명훈이는 그 뒤로도 퇴근길에 매일같이 들러 반찬을 사갔습니다. 어떤 날은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날라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게 앞 배수구가 막힌 걸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뚫어주기도 했어요. 총각은 왜 이렇게 우리 집 일을 도와줘? 바쁠 텐데. 어머니 손목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집 반찬 먹고 힘내서 일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 넉살 좋고 따뜻한 모습에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내 딸 지은이를 만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모진 놈 만나 고생하지 말고 이런 따뜻한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면 좋겠다 싶었으니까요. 명훈이는 정말 극진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지은이도 모르게 보약 한 재를 지어오고 명절에는 혼자 있을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전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들보다 더 잘할게요. 지은이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쌓인 제 한이 명훈이라는 청년을 통해 보상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명훈이가 바로 그 김태수의 아들이라니요.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앉아있는데 명훈이의 얼굴 너머로 젊은 시절 김태수의 비열한 눈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명훈이의 따뜻한 미소조차도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김태수는 뻔뻔하게도 명훈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명훈이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제가 키우면서 속 한 번 썩은 적이 없었죠. 지은 어머님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명훈이가 든든한 아들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마십시오. 효심이 깊어? 속을 안 썩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버린 네 딸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30년을 살았는데 네 아들은 네 그늘 아래서 귀하게도 자랐구나. 내가 시장통에서 푼돈 벌어 지은이 신발 한 켤레 사줄까 말까 고민할 때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좋은 곳 다니며 아비 노릇을 했겠구나. 저는 식탁 아래로 제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변한 손끝이 부르르 떨렸어요. 태수는 그런 저를 힐끗 보더니 잠시 지은이와 명훈이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제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세상 참 좁다, 그치?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제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 딸과 자기 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천연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당신... 제가 입을 때려는 찰나 태수가 명훈이의 손을 잡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참, 지은 어머님.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같이 못 나왔는데 다음에 꼭 따로 한번 뵙자고 전해달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참 정도 많고 좋은 사람입니다. 집사람.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짓밟으면서 말했던 그 집에 있는 부인. 그 여자가 명훈이의 생모일 것이고 그 여자가 여전히 태수의 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고 저 인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제 옆에서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지은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제 명훈 오빠랑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던 지은이의 그 해맑던 눈동자. 저는 겨우 상견례를 마치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명훈이는 끝까지 예의를 갖춰 저를 배웅하려 했지만 저는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어요.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탔고 택시 창밖으로 멀어지는 태수의 그 여유로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장을 벗어던졌습니다. 200만 원이나 준 옷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상관없었어요. 화장을 지우고 또 지워도 태수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왜 그래? 명훈 오빠 아버님한테 너무 무례했잖아. 아까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 말 좀 해봐. 지은이가 제 어깨를 잡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평생 그리워했던 네 아빠가 바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란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앉아 소주를 들이켜며 30년 전 수원을 떠나오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다짐했거든요. 다시는 그 인간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내 딸에게는 그런 더러운 핏줄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런데 운명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제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린 남자의 아들을 데려오다니요.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인간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니나 다를까 30년 전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자니? 우리 참 오랜만이다. 그렇지? 지은이 참 예쁘게 잘 키웠더라. 나 닮아서 그런가? 애가 아주 영리해 보여. 나를 닮아서? 그 짐승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김태수, 너 이 자식 무슨 속셈이야. 내 딸 인생에서 꺼져. 내 딸 인생에서 꺼져. 속셈이라니. 섭섭하네. 우리 아들이랑 네 딸이 죽고 못 산다는데 애비로서 축복해줘야지, 안 그래? 근데 영수가 명훈이가 내 아들인 건 맞는데 말이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의 웃음 섞인 목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니. 태수가 던진 그 묘한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잔인한 인연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밤 지옥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 인간이 말한 그 소름 끼치는 암시가 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이 좁쌀만하게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반찬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지은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던 날에도 새벽같이 나가 나무를 다듬던 저였는데 말이죠. 손이 떨려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안 가? 어디 정말 많이 아픈 거야? 지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 목소리조차 듣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몽살기가 좀 있네. 지은아, 미안한데 오늘 엄마 좀 혼자 있게 해줘 라고 겨우 내뱉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이마를 짚어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제 태수가 전화했던 그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만나자, 당장.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한다는 건설사 사무실 주소였죠.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사람들이나 이웃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태수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번듯한 빌딩에 서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들어간 사장실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하더군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 풍경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시장통에서 땀 흘리며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내 인생을 짓밟은 인간은 이런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니요. 왔어? 차라도 한 잔 줄까? 태수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상견례 때의 그 가식적인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30년 전에 그 오만하고 비열한 눈빛만 남아있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됐어. 어제 전화로 한 말이 뭐야? 모르는 게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는 천천히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넌 여전히 성미가 급하구나. 앉아. 긴 얘기가 될 텐데 서서 듣기엔 좀 벅찰 거야.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태수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났지만 제 코에는 30년 전 그 남자의 비릿한 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너, 내가 그때 왜 갑자기 널 버렸는지 알아? 단순히 내가 유부남이라서? 아니야. 난 그때 아주 큰 판을 짜고 있었거든. 그 말에 제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명훈이 말이야. 걔 내 친아들 아니야.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제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어갔죠. 우리 장인어른이 건설업계에선 꽤 알아주는 분이었거든.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애가 딸린 이혼녀였어. 그 애가 바로 명훈이야. 난 그 집 재산이 탐났고 그래서 명훈이를 내 친아들로 만들어서 그 집안에 입성한 거지. 명훈이는 지금도 내가 지 친아빠인 줄 알아. 끔찍하게 나를 따르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을 위해 남의 아이를 제 핏줄로 속여가며 30년을 살았다니. 이 인간의 탐욕은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은이랑 명훈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야? 그렇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어. 결혼? 시켜도 돼.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네 딸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지은이한테 우리 집안 지분이라도 좀 떼어줄지 누가 알아? 태수는 아주 관대한 제안이라도 하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어떻게 사람을, 자식을 도구로 써?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 영수가, 난 그때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알아줘. 내 인생에 유일하게 가슴 떨리던 여자는 너뿐이었으니까. 근데 말이야, 사랑만으론 배가 안 부르더라고. 난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널 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야. 지은이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흔들렸지. 하지만 내 앞길 막을까봐 모질게 굴었던 거야. 태수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30년 전 저를 길바닥에 팽개쳤던 남자가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연실색해서 쳐다보는 저를 향해 태수는 다시 서늘한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잘 생각해. 명훈이랑 지은이는 남매가 아니니까 결혼은 성립돼. 하지만 네가 이걸 터뜨리는 순간 명훈이는 자기가 믿어온 아버지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지은이는 자기 시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였고 자기 엄마를 버린 짐승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도덕적 비난과 추문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딸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꼴을 보고 싶냐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입을 다물고 사돈으로 지내라는 것. 그것은 지은이와 명훈이의 행복을 인질로 잡은 가장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역겨운 공간에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죠. 더는 들을 가치도 없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난 내 방식대로 지은이 지킬 거야. 제가 문을 향해 돌아서려던 찰나 태수가 등 뒤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던졌습니다. 근데 영수가, 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지은이 말이야, 정말 내 딸 맞아? 그 한마디에 제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 너 그때 나 말고 딴 놈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해? 사람 기억이라는 게 가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조작되기도 하니까.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사무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한 채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수만 개의 파편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태수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거리에 섰을 때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빌딩 숲이 마치 나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죠. 길가 화단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귀에서는 태수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은이 말이야, 정말 내 딸 맞아?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온몸에 독을 퍼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오로지 내 핏줄, 내 분신이라 믿고 키워온 지은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고 이름 석자까지 버려가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뿌리 자체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심어주다니요. 태수는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저히 집으로 바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찾아간 곳은 시장 모퉁이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명자의 가게였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하얀 김이 훅 끼치며 제 안경에 뿌연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수증기와 코끝을 찌르는 석유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다리미의 치익 소리, 그 익숙하고 투박한 소음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수건을 개다 말고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영수가,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 같다, 야.
명자가 건네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자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어주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제가 겪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명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를 어째. 저는 경악하는 명자에게 태수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명훈이가 태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태수가 지은이의 친부 관계를 의심하며 저를 비웃었다는 이야기까지요. 명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정없이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태수 그 인간, 예나 지금이나 아주 인간 말종이네. 영수가, 나도 시장 통해서 들은 소문이 있어. 태수 그놈이 지금 그 건설회사 장인 눈에 들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아니? 근데 그 집 딸이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을 안 믿었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그래? 어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명자야, 근데 말이야, 우리 지은이 정말로 태수 씨 딸이 아니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명자는 펄쩍 뛰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그때 김태수밖에 없었잖아. 너 걔 만날 때 공장 일 끝나면 바로 자취방 가서 걔 기다리는 게 일이었는데. 지은이가 그놈 딸이지 누구 딸이야? 그 인간이 너 흔들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 명자의 단호한 말에도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아니 스스로 지워버렸던 암흑 같은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거든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공장 단지에서 태수와 한창 뜨거울 때였죠.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수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 저를 잘 데려가지 않던 사람인데 그날은 유독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라며 신신당부하더군요. 그게 저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술자리는 강압적이고 거칠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독한 소주를 제 잔에 가득 부어주며 자꾸 권했습니다. 이분들이 나한테 아주 중요한 분들이야. 영숙이 네가 한 잔 마셔줘야 사업이 잘 풀려. 그 말에 거절도 못하고 받아 마신 술이 몇 잔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핑글핑글 돌기 시작했고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다음부터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낯선 모텔방, 눅눅한 이불 속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태수는 옆에 없었죠. 나중에 태수가 들어와서는 너 취해서 잠들었길래 아침 사러 갔다 왔어 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 불쾌한 기분,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시고 몽롱했던 그 감각이 30년이 지난 지금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정말 태수와 나 사이에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인간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한 건 아닐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보석처럼 아끼며 키운 지은이가 혹시라도 태수의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태수가 저지른 어떤 끔찍한 범죄의 결과물이라면?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뱃속에 든 것도 없는데 쓴 물만 계속 개원했습니다. 영수가, 너 왜 그래? 괜찮아? 명자가 따라 들어와 제 등을 두드려줬지만
제 안의 지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안색은 흑빛이었습니다. 명자야, 나 확인해야겠어. 확인 안 하면 나 정말 미쳐서 죽을지도 몰라. 그 인간이 던진 그 의심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려면 내 눈으로 직접 결과를 봐야겠어. 명자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쩍 뛰었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라는 인간은 이미 경계심이 하늘을 찌르는 놈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명훈 오빠가 엄마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 많이 해.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지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30년 전 그 모텔방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떠올라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지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30년 전 그 모텔방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떠올라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명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다정하게 다듬었죠. 명훈아,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오늘 저녁에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겠니? 내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래. 명훈이는 기뻐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착한 녀석을 이용하는 게 가슴 아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오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훈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태수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현명한 선택이야. 괜히 과거들 쳐서 서로 피볼 필요 없잖아. 이제부터 우린 아주 다정하고 화목한 사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가 벗어놓은 고가의 정장 자켓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깨 부분에 짧은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끈끈이 테이프를 이용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들을 떼어냈습니다. 혹시 몰라 태수가 마시던 찻잔 가장자리도 거즈로 살짝 닦아내 주머니 속에 넣었죠. 명훈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들에게 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 그 작은 머리카락들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제 살을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지은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평소 쓰는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지은이의 칫솔과 태수의 머리카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얗고 무미건조한 병원 복도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조차 제대로 써지지 않더군요. 검사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담원의 무심한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딸이 내 원수의 딸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의 딸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어서 저는 그저 상속 문제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접수증을 받아드는데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생을 결정지을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태수의 딸이 아니라면? 그럼 저는 태수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할까요? 반대로 지은이가 태수의 딸이 맞다면 저는 지은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에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저렇게 평범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지옥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걸까?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이 의심의 늪을 건너가야만 그 끝에 지은이를 위한 길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확인용 문자가 오게 될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지옥의 3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반찬가게 문을 열었지만 나무를 묻히다가도 멍하니 벽을 보게 되고 손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제대로 못했죠. 시장 사람들은 제가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을 겁니다. 솥에서 끓어넘치는 국물처럼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3일째 되던 날 아침,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 짧은 문자가 제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겉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센터로 달려가는 길. 저는 제 심장의 박동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30년 인생이 어떤 식으로든 무너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들어가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건네준 노란색 대봉투. 그 봉투가 마치 쇳덩어리라도 되는 양 묵직하게 제 손을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결과지에는 복잡한 유전자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은과 김태수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부녀관계 확실함.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거친 호흡 소리만 계단실을 울렸죠. 우리 예쁜 지은이는 김태수의 딸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그 비오는 밤, 나를 짐승처럼 짓밟고 버렸던 그 남자의 핏줄이 내 딸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태수가 혐오스러우면서도 다행이다. 그날 밤 나를 유린했던 게 이름 모를 짐승 같은 딴 놈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그 인간이었구나 하는 그 비참한 안도감이요. 지은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저주받은 핏줄이 아니라 적어도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라는 사실이 저를 피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저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꺽꺽대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김태수, 그 인간의 전화였습니다. 확인했어? 결과?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그 낮고 여유로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와 근처 공원 주차장으로 5분 준다. 저는 홀린 듯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태수가 비스듬히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결과지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다 알고 있었지? 지은이가 네 딸인 거 다 알면서 나를 가지고 논 거지? 태수는 결과지를 쓱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지고 놀다니 섭섭하게. 난 오히려 기쁜데? 지은이가 내 친딸이라니까 이제 모든 게 완벽해졌잖아. 영수가 내 말 잘 들어. 지은이는 내 딸이고 명훈이는 내 아들이야. 비록 명훈이가 내 씨는 아니지만
30년을 내 밑에서 살았으니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둘이 결혼시키자고. 뭐? 당신 정말 미쳤구나. 오빠랑 동생을 어떻게 결혼시켜? 이건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야. 태수는 제 팔목을 더 세게 쥐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오빠랑 동생? 법적으로 명훈이는 내 자식이야. 지은이는 네 자식이고. 서류상으론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라고. 그리고 명훈이는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지은이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 재산 전부가 지은이 차지가 되는 거야. 얼마나 완벽하니? 넌 내 옆에서 평생 사돈 대접받으면서 내가 지은이한테 해주는 걸 보면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잡이니까. 태수의 제안은 역겨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인간의 머릿속은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결혼식 날까지 입 닥치고 있어. 만약 네가 지은이한테 입이라도 뻥끗하면 지은이가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엄마가 젊을 때 나한테 어떻게 버려졌는지까지 다 듣게 될 거야. 네 딸 인생을 네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신부 입장 준비나 해.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준비에 들떠 매일같이 가구며 가전제품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제 무덤을 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지은이의 웨딩드레스 가복날이 밝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웨딩숍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고 눈부셨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레이스 장식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지은이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어때? 이 드레스 정말 예쁘지? 나 너무 떨려. 지은이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곁에서 명훈이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죠. 지은아, 진짜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명훈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군요. 봤지?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맞겠어? 그냥 웃어, 영수가. 우리 딸 정말 예쁘네. 그 인간의 목소리가 닿는 순간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며칠 전부터 품고 다녔던 땀과 눈물로 얼룩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칼이자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독약이기도 했죠.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훈이와 태수, 그리고 웨딩숍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이의 그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 자락 위에 검은색 글씨가 가득한 그 종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지은이가 당황하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명훈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곁으로 다가왔죠. 태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읽어봐, 지은아. 네가 누군지, 네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읽어보라고. 제 비명 같은 목소리에 웨딩숍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친부 관계 성립 99.99%. 그 숫자를 읽는 지은이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김태수 씨가, 명훈 오빠 아버님이 왜 내 아빠라고 적혀 있어?
이거 가짜지? 엄마가 장난치는 거지? 지은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명훈이는 결과지를 가로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 인간, 네 시아버지가 되겠다는 저 김태수라는 인간이 바로 너를 버린 네 친아빠야. 너를 임신한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짐승이라고. 저는 태수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영숙, 네가 결국 이를 치는구나. 지은아, 오해하지 마라. 이건 네 엄마가. 닥쳐, 이 짐승 같은 놈아. 너 지은이가 네 딸인 거 알면서도 결혼시키려고 했잖아. 네 야망을 위해서 내 딸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저는 태수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태수가 살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이제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훈아, 너도 잘 들어. 넌 저 인간 자식 아니야. 저 인간이 네 외할아버지 재산 탐내서 너랑 네 엄마 이용한 거야. 넌 저 인간의 아들도 아니고 지은이의 오빠도 아니지만 저 인간 밑에서 자란 죄로 우리 지은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웨딩숍 안은 지은이의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는 입고 있던 드레스를 찢어 발기듯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지은이의 눈물로 젖어들었죠. 명훈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 싫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의 절규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지은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차라리 지금 다 터트리고 죽자. 저 악마의 소나귀에서 너를 구해주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여기서 같이 무너지는 게 낫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공들여 쌓아온 그의 가짜 성전이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수, 넌 끝났어. 이제 명훈이도 지은이도 네 그 더러운 재산도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너는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니까. 웨딩샵 바닥에는 찢어진 결과지와 지은이의 면사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신부의 꿈은 그렇게 핏빛 진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오열하는 지은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태수와 명훈을 뒤로 한 채 웨딩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명훈이의 통곡 소리가 청담동 거리를 메웠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 딸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그 가짜 드레스는 벗겨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깊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은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잔인한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딩숍에서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 저희 모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뜯기지 않은 택배 상자와 청첩장 샘플들로 가득했는데 그 화사한 것들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러댔죠. 지은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곡기를 끊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건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메마른 울음소리 뿐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만에 터져버린 진실의 오물이
우리 집을 온통 덮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사건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그곳엔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진 명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몰골이었죠. 명훈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훈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아이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믿어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장기말처럼 이용했다는 것을요. 태수는 명훈이가 지은이와 결혼하면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오점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이 버린 딸을 곁에 묶어둘 완벽한 성전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명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 그 인간이 건설회사를 집어삼키려고 저지른 비리장부랑 이중장부들이에요. 제가 그 인간 밑에서 일하면서 혹시 몰라 모아뒀던 것들입니다. 지은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려 한 대가 제가 직접 치르게 할게요. 어머니, 지은이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태수가 평생 쌓아온 그 가짜 성전을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였죠. 하지만 저는 명훈이에게 지은이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서로에게 지옥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명훈아, 이 일은 전혀 네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게 네가 지은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명훈이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저 아이도 결국 태수가 휘두른 칼날에 가장 깊게 베인 피해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태수가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명훈이가 비리장부를 빼돌렸다는 걸 눈치챘는지 상견례 때의 그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핏발선 눈으로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죠. 한영숙, 장부 어딨어? 당장 내놔. 너랑 네 딸년 인생 아주 짓밟아버리기 전에. 태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헤집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은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사이 뼈만 앙상해진 지은이가 창백한 안색으로 걸어 나왔죠. 지은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태수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단호한지 그 기세등등하던 태수도 잠시 주춤하더군요. 아빠! 당신이 내 아빠라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다시 가식적인 얼굴을 하며 지은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지은아,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30년 전에 우리 엄마를 버렸을 때 당신은 이미 죽은 거야.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를 30년 동안 천천히 말려 죽인 살인자야. 지은이는 태수가 내민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유전자 결과지와 명훈이가 가져온 장부 뭉치를 태수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들고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엄마 괴롭히면 그땐 내가 당신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지은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태수는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 기세 좋던 건설사 사장의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태수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명훈이가 준 비리장부는 태수의 처가인 건설사 회장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태수가 명훈이를 이용해 장인을 속여왔고 뒤로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이 터지자 건설업계는 뒤집어졌죠. 태수는 그날로 처가에서 쫓겨나고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태수가 파멸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일궈온 반찬가게를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처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는 멀리 이사 간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집 몇 덩이만 실은 채 한밤중에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이름 모를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은이와 저는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봤어요. 밥을 지어줘도 모래를 씹는 표정이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땀에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체통에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운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어머니, 염치 없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제가 그 인간 밑에서 일하며 받은 돈들이에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제게는 이제 이 돈들이 다 독처럼 느껴져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분 계신 곳 절대 찾지 않겠습니다. 그저 부디 아프지만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는 이것뿐이네요. 지은이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어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연기를 보며 지은이는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엄마, 명훈 오빠는 괜찮겠지?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은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 쓰고 칼질하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마디가 툭 붉어진 제 못난 손을요. 지은이는 그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이 손으로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나 다 알아. 엄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지, 왜 아빠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는지,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지은이의 그 말 한마디에 30년 묵은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실까지 밀려드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과거 같은 거 생각하지 말자. 그 인간이 남긴 핏줄이니 뭐니 그런 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나 이제 엄마 안 떠나. 엄마랑 여기서 맛있는 거 해먹고 바다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늙어갈래. 지은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청춘에 가장 잔인한 상처를 입었지만 제 딸은 그 상처 위로 조금씩 새살을 틔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커피를 배우고 저는 지은이가 구운 빵에 곁들일 수제잼을 만들어요. 가끔 창밖으로 비치는 지은이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지은이의 눈매 속에 김태수의 흔적이 언뜻 비칠 때면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내 지은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면 그 공포는 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비록 피로 얽힌 저주 같은 인연이었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바다를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지은이의 앞날에 이제는 거센 파도 대신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역시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명훈이의 삶에도
작은 평안이 깃들기를 말입니다. 저희 모녀의 지옥 같았던,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파도가 되어버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한영숙 씨가 보내주신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는데요. 소중한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꼭꼭 숨겨뒀던 비극적인 비밀을 터뜨려야 했던 영숙 씨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두 분 이제는 아픈 과거 다 잊으시고 강원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소소한 행복만 누리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